미국 200년 역사 기업의 한 회의실이 비상사태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릴 밀어내고 아메리카 대륙을 쓸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걔네들 때문에 30% 손해났습니다. 전 세계의 농기계 97%를 지배해온 거대한 제국 기업이 변방이라 불리던 나라의 입지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 전 세계 농업지대를 싹 다 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것이었죠. 전 세계 대륙들의 농업 질서를 뒤흔들어 버린 파도는 77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해방 직후 호성이채 가시지도 않은 폐허 한복판. 마을 사람들은 고철 새덩이로 소가 끄는 쟁기를 대신한다던 한 사내를 보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고철 더미를 뒤적이던 청년의 이름은 김삼만.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경남 진주의 작은 철공소의 망치 소리가 미국의 200년을 갈아엎어버린 것이었죠. 창사 이래 전 세계 농업계 최대 매출 기록, 북미 대륙 점유율 37% 돌파. 어떻게 전쟁 폐허에 한국인 망치 소리 하나로 그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 농무부에서 30년간 산업정책 수석 자문관으로 일해온 로버트 가드너입니다. 아이오와주의 3대째 이어온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워싱턴에 살고 있지만 제 기억 속 고향 마당에는 언제나 커다란 녹색 트랙터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고 전쟁이 끝난 뒤 아이오와 땅으로 돌아와 그 녹색 트랙터로 농장을 일구셨습니다. 손이 굳고 등이 휘어도 그 기계만큼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브랜드의 딜러십을 직접 운영하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트랙터 바퀴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쇳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이 제게는 놀이터였고 동시에 교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녹색 트랙터는 미국 농부의 심장이다. 그 말이 저에게는 진리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러니 제게 그 녹색 트랙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미국 농업의 자존심이자 우리 가족의 생계이자 이 나라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 믿음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188년의 역사를 가진 그 기업은 이 세상 어느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FTC 반독점 자문에 참여하고 수십 편의 산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그 믿음만큼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NBC 화면이 켜져 있던 사무실에서 저는 FTC 자문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더미 위에 커피 잔을 올려놓은 채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면 자막이 바뀌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울렸고 월가의 애널리스트 친구였습니다. 로버트 지금 뭐 보고 있어? 존디어 목표주가 하향 검토 들어갔어.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민 반응이야? 농기계는 단기 변동에 흔들리는 업종이 아니라고. 그런데 친구는 웃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 점유율 문제가 아니야. 구조가 깨지고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구조가 깨지고 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산업의 구조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떨어지거나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업이 서 있는 땅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워싱턴 거리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은 그 풍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월가 주요 리서치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골드만, 모건 스탠리, JP 모건 세 곳 모두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적 전환, 수리권 리스크, 한국 경쟁자 등장, 마진 압박, 각 항목마다 수치가 붙어 있었고 그 수치들은 제가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짚어 내려가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개방형 기계가 시장 표준이 될 경우 특정 프리미엄 농기계 브랜드의 수익 모델은 장기적 침식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침식. 저는 그 단어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188년 역사를 가진 회사에 대해
월가가 침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저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월가의 언어에서 침식이라는 단어는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무언가가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FTC 반독점 소송 제기 이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고 그 시기에 맞물려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이동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한 이름, 한국 기업 대동, 북미 매출 18% 성장. 저는 처음엔 숫자를 의심했습니다. 일시적인 프로모션 효과이거나 시장 데이터 오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가 포럼 게시물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포럼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농민 반발이 장기화되면 브랜드 리스크로 이어진다. 한국 기업은 가성비를 넘어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 철학.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농기계 시장에서 철학을 이야기하는 분석 보고서를 저는 30년 경력 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격, 내구성, 서비스 네트워크, 부품 공급 속도. 이 산업에서 경쟁력을 말할 때 등장하는 단어들은 언제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늦은 밤, 불빛이 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아이오와 농장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계를 만든다. 이 나라가 그걸 증명해왔어. 그 믿음 위에 지금 월가가 위험이라는 단어를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 더미 속에서 대동이라는 기업의 이름을 다시 찾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연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창업 연도는 전쟁 직후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잿더미였던 시절, 누군가 고철을 모아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짧은 서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본금은 지금으로 환산해도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공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공간에서 망치 소리와 함께 시작된 기업이었습니다. 그 밑에 창업 이념 한 줄, 소를 대신할 기계를 만들겠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농촌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였고 농사의 전부였습니다. 그 소를 대신할 기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사업 아이템을 넘어 삶 전체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월가는 공포를 감지했고 저는 뿌리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숫자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188년의 상징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걸 흔드는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월가는 감정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기에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리스크만 봅니다. 그런 월가가 한국 기업의 이름을 위험 요소 목록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점유율 경쟁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수익 모델 붕괴 가능성을 감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농민이 자기 기계를 스스로 고치지 못하게 막는 소프트웨어 정책. 그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시가총액 170조 원 규모의 기업, 수익 구조를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료를 덮지 못하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리서치 노트를 펼쳤다가 닫고 대동 연혁을 열었다가 다시 수치 자료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저의 확신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창업 연혁의 그 한 문장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소를 대신할 기계를 만들겠다. 이틀 뒤 월가에서 두 번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소형 농기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개방형 설계 리스크가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딜러 이탈 가능성이라는 항목, 저는 그 항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딜러 이탈. 이 산업에서 딜러는 단순한 판매 채널이 아닙니다. 농민과 제조사 사이의 신뢰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딜러가 흔들린다는 건 그 신뢰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본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소형 마력대 시장 기반을 잃으면 장기적인 생태계 잠금 구조가 약화된다.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소형 트랙터는 단순한 저가 상품이 아닙니다. 처음 농기계를 구매하는 농민이 진입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잃는다는 건
미래 고객 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시적 점유율 하락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침식. 저는 30년 동안 이 산업을 분석해왔고 그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불편한 감정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 농기계 산업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해왔습니다. 기술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고 브랜드 신뢰도 있었습니다. 경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조적 위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가 한국 기업을 그 단어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독점 구조에 안주해온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불편했지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독점은 혁신을 멈추게 합니다.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수록 변화에 대한 감각은 무뎌집니다. 그건 어느 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우리 산업에 대해서만은 예외라고 생각해 왔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스스로 분석가라고 자부해온 사람으로서 그건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이오와의 농민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었고 현장의 감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실제로 브랜드를 바꾸고 있어?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로버트, 문제는 가격이 아니야.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통제권이야. 우리는 우리 기계를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트랙터는 적어도 우리를 막지는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였고 자율성의 문제였습니다. 농민은 땅을 스스로 일굽니다. 씨앗을 선택하고 물을 대고 날씨를 읽고 수확의 시기를 결정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농민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일구는 기계 하나를 스스로 수리하지 못한다는 것, 딜러가 와야 하고 예약을 잡아야 하고 소프트웨어 잠금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농민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였고 그 감정이 이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동의 창업 기록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한반도 남쪽의 작은 도시 진주, 고철을 모아 자본금을 마련했다는 기록, 창업자의 이름 김삼만, 그리고 창업 이념, 농업 기계화를 통한 사업보국. 저는 그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업보국,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백 개의 기업 보고서를 읽어왔지만 창업 이념에 저런 문장을 쓴 회사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 가치, 시장 점유율, 수익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출발점에는 나라에 보답한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몇 년 뒤 이 기업은 커다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경운기가 더 싸고 성능도 좋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국산 기계는 위험하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농림부 내부에서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로비 세력이 움직였고 사업을 접으라는 신호가 사방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창업자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직접 당시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그리고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남의 나라 기계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그 면담 이후 일본산 경운기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한동안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 가난하고 기술도 없던 나라에서 한 사람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가 실제로 국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이 기업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업은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DNA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월가 보고서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구조적 전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보고서는 의회로 올라갑니다.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확해야 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보고서는 위험합니다.
그 기업의 뿌리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창업자의 철학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미국 농민들이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진짜 구조적 전환인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 예약해줘.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가시겠다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188년의 상징이 흔들리고 있어. 그걸 흔드는 힘을 눈으로 확인해야 해. 보좌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삶의 배경이었던 녹색 트랙터가 지금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워싱턴의 의회 복도에서 한 로비스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로버트, 설마 그 한국 회사를 진짜 위협으로 보는 건 아니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88년짜리 기업이 신생 브랜드 파도 몇 번에 무너지겠어? 과민 반응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77년 전에 누군가가 했을 법한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때도 누군가는 웃었을 것입니다. 잿더미에서 고철을 줍는 사람들을 향해 그게 기계가 되겠느냐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예들이 미국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품어온 확신이 이 여행에서 어떻게 달라질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난, 고철더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막연히 떠올려온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그런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넓고 정돈된 고속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현대식 건물들, 그리고 어디에서나 느껴지는 빠른 속도감.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와 곧장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경상남도 진주, 대동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산과 들이 연초록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풍경은 아이오와의 평원과는 전혀 다른 결이었지만 땅에서 피어오르는 생명의 감각만큼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동하는 내내 창업자 김삼만에 대한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진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고철을 모아 기계를 만들기 시작한 한 사람, 그 출발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저는 이제 직접 확인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도시는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저를 먼저 데려간 곳은 최신 설비가 갖춰진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본사 건물 한쪽 작은 전시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흑백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철더미 앞에 선 남자, 작업복 차림으로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먼지가 가득한 공간에서 망치를 들고 있는 손, 그리고 한쪽 벽에 크게 적힌 문장, 소를 대신할 기계를 만들겠다. 저는 그 문장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서 모니터 화면으로 읽었던 그 문장이 이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선언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 얼굴들에는 대단한 자신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전시실을 나온 뒤 저는 기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창업 초기의 문서들, 당시 생산 기록, 그리고 가장 극적인 시기의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항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업 이후 몇 년이 지났을 무렵의 위기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농업 현장에서는 일본산 경운기를 수입하자는 압박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계가 더 싸고 성능도 낮다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국산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고 정부 안에서도 수입 쪽으로 기울어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압박 앞에서 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두 가지였습니다. 외국 기술에 무릎을 꿇고 협력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창업자는 버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방어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직접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그는 당시 대통령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로비스트를 통해서도 아니고 서류를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 직접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의 나라 기계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그 면담 이후 일본산 경웅이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워싱턴 출발 전날 밤 의회 복도에서 그 로비스트가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88년짜리 기업이 신생 브랜드 파도 몇 번에 무너지겠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로비스트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당시 일본산 경운기를 수입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같은 논리를 폈을 것입니다. 더 싸고 더 검증됐고 더 안전하다. 그런데 창업자는 그 논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경쟁이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덮고 전시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작업복 차림의 그 남자, 그는 거인과 맞서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공장 견학을 마친 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창업자 김삼만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창업자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계는 농부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아이오와 농민 단체 관계자가 했던 말이 겹쳐졌습니다. 통제권이야. 우리는 우리 기계를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모릅니다. 한 사람은 한국의 창업자이고 한 사람은 아이오와의 농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의 뿌리는 같았습니다. 기계는 농부를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것. 농부가 기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그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한동안 울렸습니다. 잠그지 않는다. 월가 리포트에서 읽었던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개방형 설계,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창업자가 남긴 말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유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 돌아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주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멀리 남강의 불빛이 물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이 기업은 처음부터 농민의 편에 서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었다. 그 방향이 지금의 개방형 설계로 이어졌다. 미국 농민들이 이 브랜드에 반응하는 건 가격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방향을 가진 기업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하기 전 의회 복도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188년짜리 기업이 신생 브랜드 파도 몇 번에 무너지겠어? 저는 이제 그 말이 왜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자신이 거인이라는 사실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느는 사이 도전자는 이미 자리를 잡습니다. 77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일이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흘째 아침, 미국에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존 디어의 고위 임원이 한 산업 포럼에서 발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해외 기업이 가격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진정한 기술력과 생태계는 쉽게 복제할 수 없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월가는 즉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경쟁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 그리고 발언의 톤이 방어적이라는 것. 저는 화면을 끄고 전시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망치를 든 손. 그들은 이미 한 번 거인을 상대로 버텨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거인이 처음으로 그들을 향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상대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의 사무실은 떠나기 전과 똑같이 서류 더미로 가득했지만 저는 같은 자리에 앉아 전혀 다른 눈으로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창업자의 사진, 기록실의 문서들, 그리고 손자가 조용히 건넸던 그 한마디. 기계는 농부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문장이 지금 미국 농민들의 언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저는 이제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월가 소식통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버트 존 디어 본사에서 긴급 전략회의 열렸어. 의제가 뭔지 알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소형 마력 시장 점유율 하락,
딜러 네트워크 동요, 그리고 한국 기업 대응 전략, 이 세 가지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지? 짧은 침묵 뒤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고객 충성도 균열.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그 단어를 되씹었습니다. 고객 충성도 균열. 폐암 8년 동안 녹색 트랙터는 미국 농민의 정체성과 함께했습니다. 그 충성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거인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무렵 미 중서부 지역 딜러 한 명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흘린 말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자꾸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트랙터를 직접 고칠 수 없냐고.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 딜러가 한국 브랜드 병행 취급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존디어 딜러가 한국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건 단순한 판매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딜러는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딜러가 다른 브랜드를 함께 진열하는 순간 그 공간에서 녹색 트랙터는 더 이상 유일한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이건 상징의 균열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배타적 신뢰 구조가 현장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같은 시기 아이오와와 미주리, 네브래스카의 농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문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계를 내가 고칠 수 있어야 한다. 브랜드보다 자유가 먼저다. 잠그는 기계는 사지 않겠다. 그리고 사진 하나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트랙터 측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였습니다. 수리할 권리.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소비자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생기고 언어가 생겼다는 건 이것이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은 광고로 막을 수 없습니다. 가격 인하로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운동은 방향이 바뀌어야만 멈춥니다. 그리고 188년짜리 기업이 방향을 바꾸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산업 포럼에서 존디어 부사장의 공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해외 저가 브랜드가 일시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지만 기술력과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발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누가 들어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그 발언을 방어적 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경쟁자의 존재를 공개 석상에서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거인이 처음으로 방어적이 됐습니다.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 설명하는 쪽이 됐다는 것. 이건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결정적인 전환입니다. 설명해야 하는 쪽은 이미 수세에 몰린 것입니다. 저는 그 무렵 데이터를 다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00마력 이하 시장에서 점유율 9%를 넘어섰고 월간 기준으로는 11%를 기록한 수치도 있었습니다. 서브 컴팩트 부문에서는 21%, 북미 매출은 18% 성장, 영업이익은 68% 급증. 그런데 이 수치들 앞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미 농기계 시장 전체는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이 숫자들이 나왔다는 것.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몫을 가져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마의 10% 벽이 무너졌다. 월가에서 10%는 구조적 전환의 임계점입니다. 일시적 현상이나 마케팅 효과는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 선을 넘었다는 건 이미 시장 안에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농민의 통제권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 산업 로비스트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농업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보십니까? AS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브랜드 역사도 없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농민이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이미 말하고 있었고 그 앞에서는 논리도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메모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진주 숙소에서 적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인은 처음에는 비웃고 그 다음에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공격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따라한다. 저는 그 문장 옆에 작게 추가했습니다.
존 디어는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서 있다. 무시해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경계. 그 경계를 넘는다는 건 거인이 이제 진지해졌다는 뜻입니다. 진지해진 거인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지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전자의 힘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이미 어느 쪽이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워싱턴 사무실에서 보고서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진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고 월가 데이터와 연결하고 농민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숫자와 분석 위에 정작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오와의 봄에 벌어진 단 하루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써온 어떤 보고서보다도 선명하게 이 산업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파종 시즌이 시작된 4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아이오와의 농민 제러드 윌슨은 이른 새벽부터 트랙터에 올랐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땅은 촉촉했습니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감각, 오늘이 바로 씨를 뿌려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몸으로 먼저 아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에러 코드였습니다. 제러드는 당황하지 않으려 했지만 코드를 확인하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프트웨어 잠금, 딜러를 통해서만 해제할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그는 즉시 딜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예약 대기 3주였습니다. 3주. 파종 시즌의 3주는 그냥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그해 수확량 전체와 직결되는 시간입니다. 제러드는 저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날씨는 우리 편이 아니야. 기계까지 이러면 진짜 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박함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옆 농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웃 농민이 빨간 트랙터를 몰고 이미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제러드가 멈춰선 녹색 트랙터를 두고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그 빨간 트랙터는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웃 농민은 제러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고칠 수 있어. 부품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됐습니다. 진단은 앱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조는 단순했고 어디가 문제인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날 밤 이상 신호가 왔을 때 그는 혼자 수리를 마쳤고 다음날 아침 예정대로 밭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멈춰선 녹색 트랙터 옆에서 빨간 트랙터가 밭을 갈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장면을 전해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산업의 30년이 그 한 장면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브랜드를 믿었고 그들은 기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파종 시즌의 아침에 기능이 이겼습니다. 그 장면은 며칠 뒤 사진 한 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멈춰선 녹색 트랙터 옆에서 일하고 있는 빨간 트랙터. 캡션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자유는 허락이 필요 없다. 그 사진은 순식간에 농민 커뮤니티 전체를 돌았습니다. 수만 건의 공유가 이어졌고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농민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나도 같은 일을 겪었다. 나는 이미 바꿨다. 이제 잠그는 기계는 사지 않겠다. 저는 그 반응들을 읽으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케팅 캠페인도 이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터져나온 감정이었고 그 감정은 이미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거래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감정은 거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불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월가도 그 흐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리포트에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소형 시장에서 감정적 전환 조짐.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월가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정. 숫자와 논리로 움직이는 월가가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건 그 흐름이 이미 수치로 잡히지 않는 영역까지 번졌다는 뜻입니다. 수치로 잡히지 않는 흐름은 막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존 디어 내부에서도 서비스 정책 재검토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거인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은 앞을 향한 것이 아니라 뒤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방어는 늘 늦습니다. 특히 감정이 앞서 달려간 뒤에 오는 방어는 저는 다시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서브컴팩트 점유율 21%, 북미 매출 18% 증가, 영업이익 68% 급증, 월간 점유율 11% 유지. 시장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이 수치들은 단순한 성장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농민의 선택이 바뀌고 있다. 이건 이동이다. 이탈이 아닙니다. 이탈은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이동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농민들은 불만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발견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만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무렵 제러드가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파종을 결국 늦게 시작했고 올해 수확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로버트, 난 미국을 사랑해. 하지만 내 농장은 내가 지켜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반미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농민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도구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반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현실을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을 의회 관계자들이 이 장면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뒤에 이런 하루가 있다는 것을. 여름이 시작될 무렵 존 디어가 움직였습니다. 조용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발표였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 서비스 정책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 소형 트랙터 금융 조건을 낮추겠다는 내용, 그리고 한시적 가격 프로모션. 월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방어적이지만 공격적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읽으며 한 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접근 완화. 농민들이 수년 동안 요구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 시점이 언제냐는 것. 경쟁자가 등장하고 점유율이 흔들리고 월가 보고서에 침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였습니다. 농민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인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다가 숫자가 흔들리자 비로소 반응했습니다. 그 순서. 저는 그 순서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존 디어는 동시에 딜러 네트워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경쟁 브랜드 취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며 마케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 압박에 흔들렸던 몇몇 딜러들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 브랜드 병행 취급을 검토하겠다던 딜러 일부가 결국 녹색 깃발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다시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다. 전선이 생겼고 양쪽이 모두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서 있는 딜러들은 어느 쪽의 압박이 더 강한지를 계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88년의 역사와 거대한 인센티브를 가진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민의 선택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농민의 선택은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월가에서 나온 대동 재무 분석 리포트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장하는 한국 도전자. 그런데 완충자에는 충분한가?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출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부채 총계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차입금 의존도가 높았으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빠른 확장이 재무체력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성장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지속되려면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거인이 본격적으로 방역을 시작한 지금, 가격 압박과 마케팅 전쟁이 동시에 몰려오는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숨이 가쁜 주자. 저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오와의 농민 모임에서도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존 디어가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미 한국 브랜드로 바꾼 농민들은 지금 결정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농민들은 양쪽 이야기를 듣고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선택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은 하나의 방향으로 쏠립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혼전이었습니다. 아직 어느 쪽도 완전히 이기지 않은, 그래서 더 팽팽하고 더 불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경제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습니다. 패널 중에는 존 디어 측 입장을 대변하는 분석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확장 속도가 재무 안정성을 앞서고 있습니다. 장기전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재무 리스크는 실제합니다. 그러나 농민의 선택은 이미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브랜드와 네트워크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말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감정은 다릅니다. 그것은 한번 깨어나면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전자의 재무 리스크는 진짜였고 농민의 감정 이동도 진짜였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먼저 한계에 부딪히느냐였습니다. 거인의 방어가 도전자의 재물을 먼저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농민의 이동이 거인의 생태계를 먼저 침식할 것인가. 저는 그 답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돌아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매출은 성장 중이고 영업이익은 급증했지만 순손실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채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두 개의 문장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도전자는 빠르게 달리고 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거인은 움직였다. 그러나 늦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해 가을 금리 인하 기대와 농산물 가격 반등 조짐이 동시에 감지됐습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출렁일 수 있는 변수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존 디어는 방어 중이었고 대동은 확장 중이었고 월가는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당의 승부가 아닙니다. 체력과 철학, 둘 다 시험받고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무렵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뉴스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농기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농기계는 전형적인 할부 시장입니다. 트랙터 한 대의 가격은 소형이라도 수천만 원을 넘고 대형은 억 단위를 훌쩍 넘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농민은 구매를 미룹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저는 그 신호가 나오던 날 아침,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농민 커뮤니티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체를 미뤄왔던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려 한다는 글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억눌렸던 수요가 터진다. 그리고 그 수요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이 전쟁의 1라운드 승자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아이오와, 캔자스, 텍사스, 중서부 농업지대 딜러들의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소형 트랙터 주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그 중에서 빨간 트랙터의 대기 물량이 눈에 띄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녹색 트랙터를 써온 농민들 일부가 이번 교체 시즌에 방향을 바꾼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한 농민은 딜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바꾼다. 이제 잠그는 기계는 안 산다. 그 말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비슷한 말들이 동시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개별 선택의 합산이 아니라 집단 이동이었습니다. 방향이 생긴 흐름은 개별 판매 전략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흐름은 이미 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월간 데이터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수치를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11%, 10.8%, 11.2%. 저는 그 숫자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일시적인 스파이크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치 이벤트성 프로모션이었다면 수치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10%에 근접한 수준이 고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보고서 여백에 적었습니다. 구조적 발판 확보. 월가 보고서 제목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 경쟁자 등장이라는 경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발판 확보라는 이미 자리가 생겼다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들어온 것은 밀어낼 수 있지만 자리를 잡은 것은 그 자리 자체를 무너뜨려야만 사라집니다. 존 디어는 그 사이 소프트웨어 접근 정책 일부 완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가 나왔을 때 농민 커뮤니티의 반응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제야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요구해온 것이었고 수년 동안 무시당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경쟁자가 등장한 이후에야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농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보는 약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압박에 의해 끌려나온 양보는 강자를 더 이상 강자처럼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거인의 양보는 도전자의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농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냈을 때는 듣지 않더니 선택을 바꾸기 시작하자 움직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맞았다. 그 인식이 퍼지는 순간 브랜드 신뢰를 되찾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한국에서 자료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고 첨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GPS 없이 카메라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레벨 4 수준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이듬해 상반기 상용화 목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정밀농업 솔루션과의 통합.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읽은 건지 의심했습니다. GPS 없이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이건 더 이상 가성비 소형 트랙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테크 기업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격으로 들어와 기술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경쟁의 판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는 자본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기술 경쟁에서는 방향을 먼저 읽은 쪽이 유리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주 전시실에서 봤던 흑백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고철 더미, 망치, 먼지 가득한 공간, 그리고 지금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트랙터.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 세대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기업이 걸어온 거리를 저는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위기가 왔고 매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술 의존 압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자본 부족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지금 거인의 방역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월가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 재무 리스크를 경고하던 애널리스트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기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장기 플랫폼 전략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그 단어가 저는 귀에 꽂혔습니다. 플랫폼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생태계입니다. 농민이 그 기계를 사는 순간 그 기계에 연결된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 전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가 농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는 순간 쉽게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그 단어를 이제 월가가 한국 기업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188년의 역사도 변화에 둔감해지면 흔들릴 수 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쓸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한 기업이 미국 농업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도전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전자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들을 오해했습니다. 월가 보고서에서 처음 대동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저는 그것을 가격 경쟁에 뛰어든 신흥 브랜드 정도로 읽었습니다. 북미 시장에 저렴한 소형 트랙터를 들여와 틈새를 노리는 전략. 그런 기업들을 저는 30년 동안 여러 번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인 파도를 일으키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냉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냉소가 얼마나 얕은 시각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랙터를 팔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월가 보고서의 언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전략, 인공지능 통합, 로보틱스 확장, 글로벌 유통 확대. 이건 단순한 제조업체의 언어가 아닙니다. 농업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려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산업 궤적이 지금 이 순간 농기계라는 분야에서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산업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한 제조업, 수출 중심의 성장,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세계 시장에서 후발주자였지만 방향을 정확히 읽고 속도를 낸 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기계. 어떤 사람들은 농기계를 첨단 산업과 거리가 먼 분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30년 동안 이 산업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고 농업 데이터와 연결되며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장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분야에서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은 미래 농업의 표준을 설계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의미를 저는 이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K트랙터는 제품이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단순 생산을 넘어 기술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자료를 받은 이후 저는 그 기술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GPS 없이 카메라만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이건 단순히 트랙터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GPS는 외부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신호가 약하거나 차단되면 작동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카메라 기반 시스템은 기계 자체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봅니다. 저는 그 설계 철학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창업자가 외국 기술 의존을 거부했던 그 정신, 남의 나라 기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 선언,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외부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농기계 스타트업들이 개방형 설계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직접 수리 가능,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부품 개방 공급.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월가는 그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규율, 실리콘밸리의 속도.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율은 오랜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역사, 의존을 거부한 결정들, 농민의 편에 서겠다는 방향. 그 모든 것이 쌓여 규율이 됩니다. 속도는 기술이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정밀농업, 그 두 가지가 결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이오와 농장 마당의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트랙터 바퀴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계가 없으면 우리 농장은 없어.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기계가 없으면 농장은 멈춥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말에 한 가지를 더하게 됐습니다. 기계를 통제하지 못하면 기계가 오히려 농장을 멈추게 합니다. 제러드 윌슨의 파종 시즌 아침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77년 전 창업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기계는 농부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 철학이 지금 미국 농민들의 선택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저는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썼습니다. 보고서는 의회로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을 갖고 썼습니다. 미국 농업은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더 이상 독점적이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한 기업이 기술과 철학으로 미국 시장의 구조적 발판을 마련했다. 이것은 단순한 점유율 변화가 아니라 산업 질서의 재편 신호다. 미국이 이 전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농업 표준을 설계하는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2월 차가운 하늘 아래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미국이 항상 앞선다고 믿었습니다. 역사가 길수록, 자본이 클수록, 브랜드가 강할수록 앞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앞선다는 건 먼저 시작한 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먼저 변한 자의 자격입니다. 진주의 흑백 사진 속 그 남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77년이 지난 지금 미국 한복판에서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로버트 가드너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의 변화를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익숙함에 기대어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세계 농기계 시장의 질서를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의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